화성 사건 하면 떠오르게 되는 어마어마한 전설의 그분. 그 사건이 강호순 사건이죠. 10개 사건 중에 7군데에서 비형이 나와요. 근데 이미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걸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X자로 그대로 굳어버리게 됐다고. 131일 만에 부패된 사체에서 정액이 양성 반응 나왔다는 건 난 못 믿어요. 예. 살아있는 생존자가 나옵니다. 3차와 4차 사건 네. 사이에. 여기에는 사건으로 분류가 안 되고 내 책에만 나왔었지만은 예. 살아있는 생존자가 나옵니다. 3차와 4차 사건 네. 사이에. 예. 그게 이 4차 사건 나기 이틀 전에 이가 피해를 당한 그 현장 근처에서 똑같은 네. 수법으로 오케이.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생존한 그 피해자 그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할게요. 네. 또 오래됐고 또 그분 인적 사항도 지금 알려지지 않아 있고 이제 이 사건이 한참 우리가 그 이 3차와 4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하나의 그 소문을 들었어요. 네. 살아있는 생존자가 하나 있다더라. 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밝혀내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왜 얘기를 안 해주려고 그래서 왜 그 피해자가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 동네에서 못 살거든. 그래서 그 수사 요원 중에 우리 팀장 한 2명 정도만 그 피해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걸 암암님이 우리가 모르게 만나서 수사 자료만 좀 얻고서 그 이후로 만난 일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조건이 돼 있었어. 근데 내용을 좀 설명해 보자면은 이가 당하기 이틀 전에 그 거의 비슷한 시간인데 예. 이분이 교인으로서 성경책이 든 가방을 들고 가다가 보는데 누가 인기척이 뒤에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돌아다 보니까 갑자기 어두우니까 사람은 잘 모르고 손이 와서 목을 딱 감고서 질질 끌고 간 거야. 그래서 약 150 내지 200m를 끌려가서 예. 범행을 당했는데 똑같아. 거들을 벗겨서 그 여자분 얼굴을 씌웠고 거들을 벗기고 또그 그건 처음 나오는 사건입니다.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건 가급적 얘기를 안 했다고. 왜 서로 신사 협정을 맺었어요. 예. 그 여자분 스타킹을 벗겨서 뒤로 손을 묶고 결박한 거. 예. 그리고서 또 하나를 재갈을 물렸어 한쪽으로는. 예. 양말 똑같습니다. 한쪽. 그러니까 똑같아. 이게. 그러니까 이놈 성격이 다 나오는 거야 이제 그때. 예. 사실 피해자 개인적으로는 죽은 분들한테 안 됐지만 이런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은 용의자를 특정할 수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황을 상세히 들은 바로는 범인이 거들을 씌웠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한마디로 성폭행을 해요. 근데 이 거들이 그 당시 그분이 한 40대 후반이었어. 예, 맞습니다. 예. 거들을 씌웠는데 거들이 너무 오래 입다 보니까 몸이 뚱뚱하고 네. 고무줄이 느슨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왜 잔디 아픈 데서 이거 아프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넘쳤어 머리 위로 이마 벗겨져 가지고 보니까 범인을 이제 보게 된 거야. 딱 마주친 거죠. 그때는 범인이 이미 자기 볼 일을 끝내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18 하면서 침을 탁탁탁 뱉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때 보니까 왜 이제 우리 그 수사할 적에 우리가 참고 자료로지만 밤에 무서울 때 오상방연에 저는 화장 크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도 여러 가지 참고로 이게 이 진술을 토대로 볼 적에 그 당시 범인이 비록 어둡지만은 25세 가량 얼굴 갸름하고 머리가 방위병 정도 되더라. 스포츠 머리더라. 스포츠형. 그리고 몸이 비교적 호리호리고 애띠 보이더라. 목소리는 저음이었다고. 목소리는 왜 저음이냐면은 주변에
통행인이 알까 봐서 조그맣게 그래. 저도 그 점이란 말 자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야 조용히 해. 내가 뭐 흉내를 이런. 하자면 예. 야 이년아 예.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점이지 그게. 야 이년아 이 그대로 응용을 해보자면 야 이년아 너 아까 가방 가지고 있었지 않아 이년아 맞아요. 당신 나 끌고 온 그 저기도 그 길에 놓쳤다. 그러니까 거기 돈 있지?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 있었어. 요건 여기다가 이거 안 했지만은 그건 수사진들이 아주 그걸 최대의 무기로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그게 안 돌아. 안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시발년 얻기만 해봐. 갔어. 갔는데 뭐 다른 데서는 이제 그걸로 그 여자가 도망간 걸로 알지만 이 여자는 그때까지 겁이 나서 꼼짝 못 하고 있죠 뭐 여자. 찾으면 살려주겠지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갔더니 야 시발년아 없어 어디 있어 이년 틀림없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가 못 찾은 거지 시발년 얻기만 해봐 죽여버릴 테니까 그리고 다시 갔어 그때 그 여자분이 진짜 이 몸을 옆으로 그 언덕 위에 논두개니까 이렇게 한 바퀴 굴러면 낮은 자리가 떨어지냐 그래가지고 일어서서 묶인 채 불만 보고 튄 거야. 죽기 살기로 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범인은 이쪽으로 가방을 찾으러 가는데 여기 반대로 이쪽으로 불 붙고 어두워서 한 5m만 넘어도 사람이 안 보여. 예, 깜깜한. 그러니까 그 여자는 불빛만 보고 가고 이놈은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아마 도망가는 발자국 들었을지라도 어디로 가는지 안 보이고 못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 찾으러 갔다가 잘못해서 잡힐 수 있죠. 그래서 그 여자가 불빛을 보고 가가지고 그 동네 어느 집에 들어갔다면서요. 그 문을 두들고 그냥 그 집주인 나와가지고 그 결박 품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게 우리 귀에 들은 거예요. 예. 그때 최초로 범인의 윤곽이 나타난 게 그 장면이었다. 나중에 선배님 그게 몽타주 작성할 때 참고가 됩니까? 그거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단 7차 사건. 예. 7사 사건의 저 강원식이 그 돌아가셨더라고요. 엄양 진술고 같이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그 버스 안내양. 근데 선생님 그런 얘기는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까 수사했잖아요. 탐문인데 아까 얘기했죠. 지금 형사들이 탐문이라고는 그 기법을 몰라. 이 탐문은 개인과 형사와 개인 간에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의 그러면 마음에 닫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자료를 얻어내야 되는데 보통 이 형사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 상대 마음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해. 너무 권위적으로 말이야 신분증 휙 해서 나 뭐 형사요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마 6차 박원 사건인데 내가 그 얘기를 탐문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건 저는 좀 궁금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여기서 그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손이 부드럽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사건에서 목격자가 얘기했다는데 아니에요? 손은 누가 만져본 사람도 없고 없어. 손을 누가 봐요. 얼굴 보기도 힘든데 손 본 사람도 그렇고 유일하게 범인과 대화를 하고 온 것은 이따가 얘기는 7차 사건 때 버스 기사하고 17km를 오면서 운전수가 있고 옆에 본네트가 있잖아요. 왜? 네네. 옛날에는 본네트 있었습니다. 본네트 옆에 의자가 2개 있어. 예. 그 의자 2개 중에 한 대 앉아가지고 그놈 보고 대화를 4번에 걸쳐서 했어. 그때 유일하게 손을 보고 담뱃불을 붙여주고 그래서 근데 그 강원에 의해서 나온 얘기도 손 부드럽다는 얘기 나온 일도 없고 손을 봤다는 거지. 손을 보고 시계를 차고 있는 그 안쪽에 문신이 있었다는 거 이외에는 만져본 사람도 없고 손이 부드럽다는 얘기는 없는데 이상하게 저음이라는 거는 목소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하이 옥타브가 있고 원래 저음인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범인이 원래 저음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이렇게 그 소문들이 퍼져 있는데 오늘 선배님 나오시니까 그거는 깜깜한 밤에 범인이 소리 꽥꽥 지르면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조용히야. 그럼 앉아.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누구 밤에 조용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큰 소리를 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저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인터넷 찾아보다 보니까 진짜 저음, 그다음에 호리호리한 제격, 그리고 손이 부드러운 남자. 그게 꼭 나오는 거예요. 욕설 잘한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욕설. 내가 이 쓴 것은 경험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뭐 나는 저음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 없어요. 봤어요. 네, 저 선배님 책을 다 봤는데 저음이라는 말이 없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오만 이 사건을 다루는 데는 전부 다 선배님 저음, 손이 부드러운 남자. 이거는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저음은 범행 과정에서 조그맣게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음인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4차로 일단 가겠습니다, 선배님. 오케이. 4차 사건은 86년 12월 14일 날 12시경에 86년 12월 14일 12시경에 정남면 관악리에 사는 관악리 피해자 이모 씨 21살 먹었고 그 당시에 그 섬유회사 사원이었었어요. 이모 씨가 어머니 그 김 누구누구 씨하고 이제 그 수원 시내에서 맞선 봤어요. 같이 가서. 그리고 아마 맞선 끝나고 어머니는 먼저 귀가하고 이 이모 씨는 맞선 본 남자하고 수원 일원에서 조금 데이트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밤 9시 57분경에 밤 9시 57분경에 수원에서 정남행 버스에 승차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차가 밤 11시네요. 그리고 이제 귀가 중에 행불이 됐고요. 발견은 이것도 꽤 됐습니다. 21일 날 난 12시 30분경에 관악리에 있는 수로 옆 뚝에서 거기에서 이제 추행당한 흔적이 있는 들깼단 속에 발견이 됐는데 이거는 좀 선배님 좀 심각합니다. 그 보니까 요게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죠. 예. 이 양이 버스에서 내리는 그 시간은 막 버스인데 막 그럼 봤습니다. 함께 버스에 탔던 사람이 의사 증언이 돼요. 아 증언 됩니까? 거기서? 그래서 그리고 함께는 안 갔지만 뒤에 오는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안 오니까 집에서 이제 그 부모님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요. 분명히 내린 시간이 나오고 같이 내렸군요. 그러니까 내렸는데 그 사람들 먼저 가고 앞서가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가족이 집에서 안 들으니까 이곳저곳 전화도 막 해보고 밤에 늦게 그 길을 쭉 찾아서 확인해보고 그때는 이미 몇 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소문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겁났겠죠. 찾아서 근데 못 찾았어요. 못 찾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을 쭉 동원해서 이제 그 길을 쭉 양쪽으로 쭉 펼쳐서 자기네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 그 현장에 들깨다 그 들깨밭이거든. 들깨를 수확한 다음에 말린 거. 쭉 묶어가지고 세워놓죠. 언덕에 이거 세워 그 옆으로 쌓아놨어. 그러니까 동네 분이 한 분이 이제 지나가다가 들깨다를 열어본 건 아닌데 들어본 거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맨 밑에 빨간 색깔이 보인단 말이야. 들깨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는 들여다 보니까 걔가 누워 있는 거야. 그때 처음으로 빨간 옷이 나와. 그게 빨간 옷. 그래서 그때 이제 신고되는데 이제 이게 상당히 그 우리가 아쉬운 것은 이 지금과 달리 그 시기에는 웬만한 건 경찰에 신고를 잘 안 해요. 실종 신고도 안 한 경우도 있고 이것도 신고가 바로 안 됐었어. 그리고 자기네들 사체를 찾고 거기서 다 확인하고 들겠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신고를 하니까 현장이 전부 유실된다든가. 맞아요. 응? 그러니까 거기 담배꽁초도 있고 뭐 별게 다 있고. 사람들이 이제 머리 극적하다 하면 시국분들이 머리를 안 감으니까 머리도 더 떨어지고 흰머리도 날 수 있고 그래서 현장에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서 발견된 일체의 그 기대감이 없어졌다. 이 사건이 그래서 이 사체를 엄청 훼손한 최초의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아마 이 사건 이제 처음으로 비가 왔어요. 그날 비가 왔고 빨간 옷을 입은 여자 이제 비 오는 날 뭐 이거는 이제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영화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 그 비 오는 날 빨간 옷이라는 그 영화 모티브가 된 사건이 이 사건이고요. 선배님 그 특이한 수법이 여기서 이제 거들을 얼굴에 씌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또 역시 거들로 얼굴을 씌우는 것까지 있는데 이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또 이 직전에 이틀 전에 발생한 그 생존한 부인도 예, 거들, 거들 이 씌웠죠. 사건도 거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예, 수법이 똑같은 똑같죠. 동일범이라 돼. 예, 동일범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한 단계 더 앞서가는 게 우산 손잡이로 음부를 마구 난행해 놓죠. 저 음주 손잡이에 피가 묻었고 네, 범인이 맞습니다. 묻은 거고 우산 끝으로 예. 기본하게 척추에 다니까 예, 우산 끝이 휘어져 버렸어. 네, 맞습니다. 뼈에 부딪혀가지고. 그러니 만약에 생존해 있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 여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죽인 다음에 막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한마디로 사이코패스 전형적인. 이게 이제 뭐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이 우산 손잡이가 이렇게 휘었죠, 이렇게. 그리고 그건 이제 잡고서 이렇게 저 몸을 찌르니까 이게 꼭지가 끝이 휘면서 이것도 휘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와. 그리고 이제 보니까 브라우스로 이제 이렇게 좀 꽈서 교살, 결국 목을 졸라서 살해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핸드백, 의류, 뭐 소지품 다 받고요. 여기서 이제 저 피해자도 근데 여기서는 혈액형이 B형이고요. 손수건의 타액 그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판정은 불능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팬티 혈은 그다음에 모발 음모는 B형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뭐 경부 압박 질식사로 사망한 거고 목에서부터 우측 쇄골까지 표피 박탈이 있었고 천여막 파열 상황이었다고. 찢어져 가지고 예. 이때부터는 이제 범인이 거들 씌우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이제 난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난행. 예. 들깨밭 들깨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 세워진 틈 사이에 그러니까 화성 사건을 좀 분석을 해보다 보면요 범인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야외에서 범행한 건 뭐 당연히 급습하는 하고 그 당연한 거고 꼭 범행하고 난 이후에 선배님 말이죠 나름대로는 감추더라고요 사체를 보통 들깨밭에 뭐 목초밭에 배수구에 숨기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예. 심지어 예. 우리가 보면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 같은 것들도 똥 싸면은 예. 이렇게 발로 흙으로 덮잖아요. 예. 짐승도 그런데 이 범인이 두 가지는 꼭 어떤 사건이든지 꼭 이 공통점으로 해야 되는 일이 현장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 그렇죠. 두 번째는 그 피해자를 은닉하고 싶은 생각. 이건 두 개는 꼭 있어.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사건들이 아까 그 이전에 권 예. 여인 그것도 땅에 흙에 묻었듯이 이 사건도 들깨단으로 덮어놓은 거지. 그리고 결박은 선배님 늘 피해자의 옷가지 같은 걸 꽈가지고 뒤로 묶더라고요. 맞아요. 앞으로 묶는 결박의 형태가 아니고 항상 뒤로 묶는 형태. 이 경우도 뒤로 묶어놓고 뒤에 묶은 데다가 우산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비 오는 날 빨간 옷을 입었다는 그런 이제 그 사건이 되겠고요. 최초의 사건. 예. 아 그리고 이제 선배님이 이때 이제 5차 때 제가 이제 저 파견 가서 심부름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홍량 사건입니다, 선배님. 저 5차 사건. 그 여고생. 예, 여고생이요. 1987년 1월 10일 날입니다. 1월 10일 날 8시 50분, 밤 8시 50분 경에 태안읍 황계리에 사는 그 이 피해자 홍량이 그때 고3이었습니다. 18살. 참 아파요. 수원 시내에서 친구 김누구누구를 만나요. 그래서 놀다가 시내버스를 타고 밤 10시 35분 경에 자기 집이 있는 황계리 이제 구 도로상에서 하차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집에 돌아오다가 행보됐고 사체가 발견된 거는 그 다음 날 1월 11일 날 오후 1시경에 황계리 그 논에서 자신의 브래지어하고 목가리개 이게 목도리입니다. 이 천으로 양손이 뒤로 묶이고 양말로 재갈이 물린 채 이 집더미 사이에서 그 유기돼 있는 걸 발견했는데 역시 이것은 교살이고요. 논주인 최모 씨가 이제 경운기로 집단 싫다가 발견한 사건인데요. 이때도 맑은 날이었고 혈액형은 나오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정액은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얘기하거든요. 혈액이 예. 사실은 브라스 끈에서 예. 브라우스 끈에서 혈액이 나오는데 그게 B형이었고 예. 또 피해자의 옷 예. 치마 쪽에서 혈은 채취됐는데 네, 그래서 예, 그것도 예. B형이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천조각에서 예. 예 이렇게 그러면 뭐 땀이라든지 아니면 정액 반응입니까? 아니요. 저기보다도 예. 브라우스 예, 예. 꺼내서 그래서 그러면 손에서 난 땀에 책. 의한 배설물, 아마 그랬을 책 같은 거겠네. 책. 예. 혈흔도 일부 있었고. 예, 예. 근데 아쉬운 것은 예. 이 전 과정 사건에 이런 것들은 지금 같은 수사 기법이라면 이게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이 부분은 이따 8차와 9차 사건 사이에 이 사건으로 포함되지 않은 살인 사건에서 그게 나옵니다. 이제 예. 우리 한국의 수사 기법이 획기적으로 발전된 유전자 수사 기법이 그냥 일본 가서 가져온 사건이 이 8차와 9차 사건 사이에 내가 설명을 했어요. 최상규 박사가 했던 거 아니에요? 최상조. 예, 예. 이게 특이한 수법은 이거 강간한 다음에 옷을 원래 상태로 입혀놨어요. 네, 맞아요. 이 여고생 같은 경우는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4차 사건 때 그 사건도 옷이 어쨌든 투피스였는데 다 입혀져 있었다고. 네, 그 맞아요. 꼭 입혔어요. 범행 이후에 입혔다고요. 옷을 따로 쓸 수도 있지만은 저 손을 뒤로 묶은 채는 옷을 못 입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입게 하고서 다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아, 봐요.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왜냐면 예. 손 뒤로 묶은 채 어떻게 옷을 입혀? 못 입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사건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때 현장에서 분석했을 적에 이놈이 마치 살려줄 것이냐. 그러니까 범행하고 성폭행하고 살려줄 것처럼 옷 입어 해서 옷 입힌 다음에 살해하고 묶고 오케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그렇게 그것도. 봐야 돼요. 예,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현장을 사진을 본 게 아닌데 뭐 대부분 써 있는 게 범인이 입힌 것처럼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범인은 못 입혀요. 스스로 입히게 하죠. 그렇게 번거롭게 할 이유도 그럼. 없고 범인 입장에서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 경우도 보니까 설골골절이 이게 뭐 그러니까 목을 상당히 심하게 조른 것 같고요. 이 사건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집더미 속에다가 어찌됐건 또 시체가 늦게 발견되라고 집더미 속에다가 숨겨놓고요. 양말 같은 걸로 재갈 물려놨더라고요. 오케이. 이 사건 때 이제 내가 기억이 나는 걸 별도로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예. 홍량 사건 이후로 이 수사의 범위와 어떤 용의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뭘 착안이 됐냐. 이 시대에 외국의 그 비디오 테이프가 무지하게 들어와 있었어요. 예. 어? 네.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에 무지하게 성황리에 영업을 했고 그 외국에서 들어온 비디오 테이프는 그냥 성폭행, 납치, 살인 맞아요. 거기가 그 무지하게 있었어. 그럼 이 범인이 틀려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보고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고 왜냐면 우리나라에 이런 수법으로서 범행이 많지가 않아요. 이 당시 그 이전에 거의 없었죠 뭐. 그래서 이거 외국 문물을 이런 범행 수법을 수입해 가지고 했었겠구나 해서 형사들한테 제안하기를 비디오 테이프 가게에 가서 이런 테이프를 빌려간 사람 명단을 적어 가지고 명단을 뽑아서 별도의 전과조도 해보고 거기서 한번 용의를 찾아보자. 근데 내가 보기엔 범인이 그렇게 해서 범행 그 수법도 착안을 했고 충동도 했고 이랬을 가능성이 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결박해서 묶은 거나 입에다가 스타킹이나 양말 같은 걸로 재갈 물린 거나 이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살인 사건의 형태가 아니었거든요. 봐요. 우리가 이제 경험상 가장 그 사건을 내가 범인이라고 볼 적에 우선 죽여놓고 현장을 빨리 떠야 돼. 근데 수고스럽게 시간을 벌어서 옷을 입게 하고 그리고 빨리 가면 죽여놓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우산으로 찌르고 칼로 뭐 이따가 9차 사건에 나오지만 죽인 후에 막 긁은 흔적이 있어. 그러니까 현장에서 상당 기간 이놈이 피의자를 가지고 숨이 떨어질 때까지 이거 괴롭힌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다른 게 저희 시대 배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수법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현대에는 이런 수법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당시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 이전에는 이런 사건이 쉽지 않았어요. 그때는 사실 살인 사건 발생하면 선배님
원한 아니면 치정 아니면 그럼. 채권 채무 관계 아닙니까? 세 가지 중에 유형이 하나예요. 그래, 그거죠 아니 뭐. 우발적으로 죽이면 화나서 그러면 네, 그건 뭐, 그거는 네. 폭행 상해치사라든가 상해치사 정도? 이런 네. 정도고. 나머지는 뭐 원한 아니면 채권 채무 관계 아니면 뭐 치정 관계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 막 수사 우리가 했었거든요. 이거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연살인 범죄가 최초로 일어났고 그 한가운데 우리 선배님이 계셨던 겁니다. 예. 글쎄요. 그렇지. 연쇄 살인 사건은 내가 보기엔 이게 처음이고 예. 그다음에 유영철이 뭐 이런 애들은 그걸 모방했을 것이고. 예, 그러면 그 이전에 뭐 김대두나 이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연살인이라고 부르지만 연살인범의 특성을 뭐 김윤희 프로파일러나 우리가 보면 분석을 해보면 사실 그 유형에는 그렇게 해당이 안 되거든요. 내가 형사로서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불행이라고 그럴까 김대두도 우리 관내에서 둘을 죽이고 김대두요.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 화성 쪽에 있었어요. 평택. 김대두 현장 검증을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했거든. 아, 오산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죠? 예. 진짜 전설이시다. 아니 경기청에서 굵직한 살인 사건 현장에는 선배님이 다 계셨으니까 그게 운이 나쁜 거지. 선배님이 운이 근데 나쁜가요? 나는 내가 아마 어떤 사명감 같은 거 타고나면서 너는 그 형사를 해라 아마 이렇게 그런 것 그렇게 같아요. 된 것 같아요. 네, 선배님이 형사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될게 현장 가면 유가족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 보실 때 막 유가족이 달려들어서 하신 적은 아니요, 그렇잖아. 물론 그러지. 살아 있는 채로 잡아서 현장 검증을 할 적에 보면 막 돌도 던지려고 그러니까 그 형사들을 배치해서 억제시키지. 그러나 대체로 그러다 말아요. 그리고 참 사람이 비정한 것은 우리 김 교수도 경험했겠지만은 이런 사체들 이렇게 죽은 사체를 와서 확인 좀 해봐라. 안 와요. 그럼 안 와. 가족들이 잘 안 와요. 저만큼 써서 아이고 맞아요 이러지. 네,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참 아파요. 근데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우리 형사들은 현장에 나가서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막 그냥 눈도 못 뜰 정도로 악취가 심한데 나가서 형사들이 그 현장을 살펴보는데 정작이 이게 어머니가 맞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맞습니까 하고 데리고 오면 입구에서부터 코트로 맞고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럴 때 좀 비정하다보다도 뭐 이해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사들 뭐. 6차 사건을 선배님 가겠습니다. 6차 사건은 주부 예, 1987년 5월 2일 날입니다. 밤 11시경에 태안읍 진안 1, 2에 거주하는 박모 씨 이제 주부입니다. 29살 먹은 여성인데 이제 아마 그날 비가 왔습니다. 이날 비가 왔어요. 밖으로 이제 우산 하나를 들고 남편을 마중하러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됐고요. 그리고 7일 만에 5월 9일 날 오후 3시경에 진안 1, 2에 있는 야산에서 자신의 블라우스 그다음에 브레이저 끈으로 또 러닝 셔츠로 이 목이 졸리고 상의가 벗겨진 채 추행당하고 이제 이 솔까지 단으로 이렇게 덮어놔서 은폐되어 있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 역시 교살이고 혈액형은 이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오케이. 이 사건을 상세히 좀 설명하자면은 예. 이 주부 이분이 남편이 그날 비가 예. 억수로 왔어요. 예, 그 예. 비가 그 비 온 날 난 집에 가 자고 아침에 일찍 수산부 나가다 보니까 그 밤사이에 엄청 비가 와가지고 그 막 처막끝이 이렇게 막 휘어질 정도로 그래서 그날에 이제 저 11시면서 남편이 올 시간이 됐는데 막버스로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자기 집에서 한 150m 떨어지는 그 버스 정류장에 있어. 거기 갑니다. 나갔어. 근데 남편이 11시 반쯤 도착해서 부인도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비를 맞은 가운데 뛰어서 집에 들어가요. 집에 가보니까 불은 켜 있고 부인이 없어. 그냥 어디 갔겠지. 그럼 보니까 우산이 하나 있었는 거고 어디 간다고 그러고 기다렸어. 그 다음에 밤새워 기다리고도 못 찾고 그 다음에 그날 출근을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뒤늦게 이게 또 바로 신고가 안 됐어요. 신고를 안 했어요. 안 해요. 거기 사람들 옛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과 같으면 어림도 없지. 근데 그 당시 신고를 잘 안 해요. 7일이 지난 날 5월 9일 날. 네. 그게 이제 그때서 실종 신고를 했어요. 왜? 처음에는 첫날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지만 그 다음 날도 안 돌아간 게 혹시 요즘 여기 이 근처에서 살인 사건이 많이 났는데 그러니까. 예. 바로 집 앞에 갔을 텐데 그거는 그 생각이 의문이 들어서 이제 바로 파출소가 얼마 안 되거든. 거기가 수사본부가 약 한 300m 가서 신고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이 뭐 전체 사건 중에 처음으로 경찰관들이 함께 합동 수색을 해요. 그 근처로.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체가 발견된 곳은 옛 소나무를 이제 가지를 쳐서 보통 무서우면 벌목이죠, 벌목. 그걸 묶어가지고 싸놓는데 그걸 경찰관들은 경험상 과거 이도 그랬고 숨겨놨으니까. 그리고 혹시나 떠들면 그 속에가 우통이 벗겨진 채 이게 시체가 발견됐는데 바지는 추리닝을 입고 갔었거든. 슬리퍼라든가 우산도 찢겨져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나도 나가고 시체가 발견됐다고 해서 가서 현재에서 시신 보고 우산을 가지고 갔으면 남편에 의하면은 저기 있을 텐데 어떻게 왔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버스 정류장이라면은 이 사이에 약 200평 되는 밭이 있어요. 네. 밭 건너가 산이잖아요. 야산이고 이 야산에 그 사체가 발견된 장소고 그 집이고는 불과 70m밖에 안 돼. 직선거리. 자기 사는 데로는. 근데 발자국이 있어. 족적. 이 정류장에서 이 산으로 간. 그 여자 것으로 보이는 건 슬리퍼를 신었으니까 몸이 가벼우니까 약하게 이렇게 나왔고 남자 것으로 보이는 건 좀 굵직굵직하게 땅이 파였는데 아주 그놈이 운이 좋은지 우리가 운이 나쁘는지 몰라도 비가 많이 오니까 매몰이 되는 거야. 맞아요. 이게 발자국을 찍었지만 비가 많이 오니까 이거 무너지는 거야. 내가 재보니까 245mm. 그거밖에 안 돼. 그건 에어린내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매립이 돼서 흙이 매립이 돼서 더 클 수도 있죠. 그렇지. 나는 그렇게 봐요. 이 족족 채취를 못했어. 문양도 채취가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전 과정에 비 오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날 어마어마한 비가 왔던 거고 그 유일하게 족적이 있었지만은 족적이 불행하게도 비에 의해서 매립이 매몰이 되면서 족적 실출을 우리가 못했다. 이거는 선배님이 어때요? 그 당시에 마을 사람들 탐문 결과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당일날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기다리라고 우산 하나를 쓰고 하나는 들은 채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그 옆에 키가 조그만 남자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걸 봤다 이렇게 얘기한 그 주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참고로 우리 했지만은 그 사람을 데려다 물어보고 우리 형사들 키를 여러 사람 키가 크고 작고 그러니까 저만큼 저런 사람 같다라고 하는데 그 이상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 이상은 그냥 그때 그놈이 범인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미 취득한 살아있는 그분 진술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이거 아주 꼬마둥이야. 꼬마둥이. 그러니까 비 피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못 찾았어요. 결국 그 남자를 찾았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 잘 아시겠지만은 형사들이 팀별로 수사를 찍어 자기 구역이 있잖아. 그렇죠. 섹터가 있는데 자기 섹터만 하다 보니까 저 섹터는 다른 사람이 잘 해주겠지.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뭐 이 사건과 관련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남이 다 수사하고 난 자리에 가서 내가 큰 사건도 해결한 사례도 있거든요. 이게 아쉽다니까. 크로스 체크하는 그 당시에 나온 형사들이 제대로 해줬겠느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가서 심부름하고 자기 거라는 주인의식이 없었으니까요. 그 말이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 사건 때 이제 탐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때 논에다 비가 많이 온 것이 이날 살인 사건 때 비가 많이 온 것이 농민들한테는 큰 복이야. 모심을 하고. 이게 탐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부 논에 가서 모를 심는단 말이야. 동네 주민들이. 근데 5월달이니까. 근데 형사들이 잘 아시다시피 맞아요. 수첩 가지고
예. 덜렁덜렁 가면 모심던 이 주민들이 저 자식이 형사인데 저 우리 쪽으로 오는 거 보니까 물어보려고 그러는 맞아요. 거야지. 그러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거만 한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골똘히 생각을 그때 내가 수원에 시내 나가서 양담배 옛날에 그거 탐문용어로 많이 썼죠. 셀렘이라는 게 예, 셀렘, 박하담배 말보로 예, 색깔이 띠지 않아 셀렘이. 예, 퍼런 거요. 누가 봐도 저거 양담배를 예. 알게 된다고. 예. 근데 그 당시 저 전매지청 같은 데서는 양담배를 단속을 했어요. 단속했었죠. 예. 야 이놈들아 단속하거나 말거나 그걸 사서 형사들한테 주고서 야 맞아요. 이래라. 우선 절대 수첩을 주머니에서 꺼내지 예, 말고 맞습니다. 탐문의 물론 기법. 그분들이 형사인 줄 알고 피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가서 양말을 벗고 바지가랭이를 걷어 올리고 같이 들어가라. 물속으로 들어가라. 아무 소리만 묻지도 말고 가서 그때 손으로 못 심잖아요. 왜? 예. 담배 붙여주라는 거죠. 뭐를 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 자식이 형사인데 무슨 나중에 뭘 묻겠지. 하지만 고맙다는 말이야. 그렇죠. 성의가 그럼 그렇죠. 예. 그 몇 번 하면 저 일꾼들이 좀만 다 허리가 아프니까 쉬고 예, 그러거든. 그 못줄 잡는 사람이 어이 그러면은 예, 허리 펴요. 옮기고 그때 피고 그럼 절대 쉬지 말아라. 한 차례 정도는 걸러라. 그럼 이제 그러면 넌 같이 이런 사람 누구신지 몰라도 쉬어가면서 쉬어 그러거든. 예. 그럴까요? 담배를 한 대 피실까요? 양담배를 피워서 물려줘라. 그걸 양담배가 귀할 때니까 엄청 귀했죠. 예. 저 농민들이 박하담배라 마음에 안 들지는 모르지만 야 이거 귀한 담배인데 예. 이거 피고 확 하잖아요 또. 꽁치를 꺼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쉬면서 섭시다라고 농민들이 할 때까지 절대 그렇게 해라. 그리고서 이제 밖으로 쉬면 나오잖아요. 왜? 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혼자 그냥 혼잣말로 얘기해라. 즉 무슨 얘기냐? 이 자식을 못 잡으면 이 동네 주민이 누군가가 또 당할 텐데. 또 당할 텐데. 큰일 났네. 이놈을 잡아야 될 텐데. 아이고 이게 농사라도 이렇게 나와서 치시니까 아저씨들은 별일 없으신 모양이다 그러고 하면은 그 무슨 말인지 안다. 그리고서 이 얘기가 되면은 틀림없이 주민들은 우리가 모르는 걸 알 건데 그렇죠. 그걸 알려주셔야 우리가 범인을 검거하는데 그렇게 해서 공략을 해라. 이것도 탐문의 요령이거든. 사실은 요령이죠. 근데 요즘엔 상대 마음을 열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 예. 근데 형사가 물어보면은 저거 나중에 법정 가서 진술해야지. 그리고 또 물어보고 그 앞에서 적고 앉았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름 적으면 왜 적냐 그러잖아. 예. 그리고 막 내용 얘기하는 걸 막 적으면 말해주면서 부담감 느끼거든요. 그리고 절대 적으면 안 돼. 이 시점에 이제 여경들이 등장을 해요. 여경들 예. 그 이제 그러면 이 범인을 유인을 해보자. 이게 이 자식이 틀림없이 피해자 잠복 아니면은 피해자들을 시내버스 타고 따라와서 딱 봐서 시골길을 걷는 것 같으면 뒤따라가서 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경들을 차출을 해요. 그 당시에 다방 같은 데서도 빨간 옷만 입으면 죽는 게 다방 여자공원들이 전부 빨간 옷을 다른 색깔로 바꿔 입는 등 여경 한 여자 보고 빨간 옷을 입고 밤에 그때 호루라기를 꼭 주는 거야. 10m 밖에 빨간 옷을 입고 세워놓고 보니까